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서 이제 프린트는 9페이지 그리고 교과서는 58, 5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나라 안팎의 민족운동의 발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그 중에서 특히 나라 안에서 일어났었던 민족운동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면은 먼저 실력 양성 운동이 전개되다 에서부터 2번 다양한 사회운동이 일어나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나갈 테니까요. 지금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전에부터 선생님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족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 정책에 따라서 국내와 국외로 나뉘어진다고 했었죠. 자, 국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등장에 대해서. 하지만 이번에는 국내에서 1920년대 당시 때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후에도 어떤 일이 있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내용 보면 다음 같은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하고 싶네요. 여러분들, 3.1운동은 성공한 운동인가요? 실패한 운동인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3.1운동은 성공했다? 실패했다? 사실은 3.1운동은 실패한 운동입니다. 왜 실패한 운동이냐? 3.1운동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우리나라의 독립이죠. 근데 독립을 달성하지 못했잖아요. 결과적으로 3.1운동은 실패했습니다. 문제는 우리 민족 사람들이 순진했다고 얘기하기도 좀 안타까웠던 것이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3.1운동이 진행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진짜 독립하는 줄 알았었어요. 친일파조차도 이때 당시에 독립하는 줄 알고 이때 당시에 3.1운동 편으로 들어가려고 했었던 경우도 있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3.1운동은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렇게 되면서 일제의 통치 정책을 바꿨었던 것도 있었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많은 지식인들이 여기에서 엄청나게 좌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은 바로 일제에게 당장 힘으로 그 다음에 국제사회에 당장 인정받아가지고서 독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지 못하게 돼요. 자, 이렇게 되게 되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때부터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독립운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것이죠. 국외에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씩 바로 군대의 힘을 키워가지고서 힘을 키워서 일제에게 전쟁을 벌이는 방식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렇긴 한데 국내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국내에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무장 투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됐습니다. 하지만은 이거는 가능했죠. 바로 우리 민족의 힘을 스스로 키워가지고서 일제와 싸울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춘 다음에 일제에게 자치든 독립이든 뭐 이런 것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때 당시에 주장을 하게 돼요. 그 과정 중에서 바로 그런 식으로 뭔가 요구를 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경제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바로 교육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족의 운동 차원에서 경제와 교육을 발전시키자고 하는 운동이 이때 당시에 여기서 또 진행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3.1운동 이후에 이 내용은 바로 첫 번째 산업을 키우고 두 번째 교육을 통해 가지고서 실력 양성을 한다. 우리 민족이 독립할 수 있는 실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여기 참여했던 사람들은 주로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주로 일부 민족주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그 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여기 보이는 물산장려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산장려, 그러니까 물산, 즉 우리나라의 산업을 좀 더 장려시키자라고 하는 그 의미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을 점차 강력하게 만들어가지고서 경제적으로 일제에게 자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독립을 추진하자라고 하는 내용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구호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여기 첫 번째 보다시피 자, 이분들 경우에 내 살림 내 것으로, 그 다음에 조선사람 조선것이라고 하는 걸 구호를 내세웁니다. 그리고서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보통 장사를 되게 많이 했었던 장사치의 그런 도시가 바로 평양이었거든요. 근데 바로 이 평양에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었고, 이 운동에서 대표적으로 여기 봤을 때 국산품을 애용하는 운동과 그 다음에 소비 절약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어요. 그리고 이 운동은 정말 되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일제가 바로 이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이제
한번 확 하고 불타오르면 엄청나게 확 하고 불타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나중에 어느 정도 수준이 되게 됐었냐면 별로 그렇게 좋은 물건을 생산하지 않았었던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때 당시에 일본이 그것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좋은 물건을 우리나라에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은 일제 물건보다도 이때 당시에 값비싸기도 했었지만은 품질도 나빴었던 우리나라 물건을 대신 사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어느 상황까지 벌어지게 됐었냐면 일부 일본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자신들의 상표가 조선에서 난 것이기 때문에 조선의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때 당시에 거짓말을 해가지고서 장사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때 당시에 바로 이 물산 장려 운동은 되게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비판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면 사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 바로 이 물산 장려 운동을 벌인다고 하지만 그 잘된 기업들이 알고 봤더니 전부 다 침입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일본 잘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또 한 가지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자본가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그렇게 자기네들의 물건들을 많이 판매하면서 민족운동을 위해서 쓰는 돈 같은 것이 아주 많았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 중에 상당수는 보다 커다랐었던 바로 일제의 기업에 스스로 종속이 돼서 그래서 바로 일본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국방 헌금이하는 거 뭐 이런 걸 내는 등의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리고 일부 사회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합리적인 비판을 하게 됐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민족주의 자본가들이 자기네들이 돈 벌기 위해서 민족을 팔아버린 것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즉 민족 자본가들이 자기네들이 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민족들에게 자기네들의 물건을 이제 많이 사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실제로 물건 많이 사주면은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서 이 민족 자본가들이 그것보다 예전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모습의 물건 같은 것을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민족 사람들에게 좀 더 잘 대해주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사줬던 것에 비교해서 봤을 때 바로 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줬었던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은 한때 되게 잘 되고 있었지만은 나중에 가서는 조금씩 사그라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운동은 생각보다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졌었으니 여러분의 프린트 9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국산품 애용 선정 광고를 보면 거기에 글씨가 써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읽어보느냐? 거꾸로 읽어보세요. 보면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어떤 여자가 뭔가를 들고 있죠. 광목 이건 옷감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거기에 이제 이 물건의 상표가 있죠. 광목은 태극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 물건의 상표가 바로 태극션이라는 거죠. 즉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국산품 애용 운동이 적극적으로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밀리대어 설립 운동이라는 거예요. 자, 이 밀리대어 설립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혹시 기억날까요? 1910년대 당시 때 우리나라에 대학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들 바로 지금 현재의 연세대학교의 전신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고려대학교 전신이었었던 연희전문학교하고 그 다음에 보성전문학교라고 하는 것은 있었지만은 그렇지만 이것들은 바로 대학교로 쳐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일제는 우리나라 사람들 아직까지 그 수준이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서 우리나라 내부에 굳이 학교를 만들지 않겠다고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다 일부러 학교를 계속해서 만들지 않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이것은 곧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바로 낮은 수준에 해당되는 교육만 가르치려고 했었던 일제의 책략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일제에게 이때 당시 우리나라에게 대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일제는 이 말을 들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시 한 번 더 단결력을 보여줍니다. 그 단결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가 모르겠는데요. 구한말 시기 때에 이른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각자 돈을 모아서 썼던 대대적인 운동이 있었었죠. 바로 국채보상운동 기억날까요 여러분들? 근데 바로 이 국채보상운동 당시 때 모았던 돈이 생각보다 꽤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이때 당시에 일제가 가져가고서는
누구한테도 돌려주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명목상은 그렇습니다. 조선총독부가 이 돈을 계속해서 보관하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로 이 돈을 우리나라의 뛰어난 인재를 뽑기 위한 대학교를 만드는 데 쓰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에게 바로 다음과 같이 요구를 했었죠. 우리가 다 같이 돈을 모아가지고서 대학교를 만들 수 있는 자금 같은 걸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대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같은 걸 만들 테니까, 일제는 바로 구한말 시기 때에 우리 민족들이 바로 국채보상 운동을 통해 가지고서 모았던 돈을 현재 너희들이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으니까 그 돈 같이 내놔라.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다 합쳐가지고서 밀리대학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딱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일본은 절대 여기에서 그럴 수 없다고 얘기했었죠.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제 방해 아랑곳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같이 밀리대학 설립 운동을 실제로 벌이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바로 민족의 힘으로 대학교를 설립하는 운동을 벌였었는데, 이분들이 이때 당시 주장했던 구호가 바로 이겁니다. 한민족 천만이 한 사람당 1원씩 구호. 즉 한민족 1000만 명이 한 사람당 1원씩 돈을 내자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던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돈은 생각보다 되게 빠른 속도로 모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많이 참여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 때에 바로 이 운동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생각했던 세력들이 우리 민족 중에서 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사회주의 세력이었어요. 이때 당시 사회주의 세력은 이분들도 사실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사회주의를 선택했던 분들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생각했을 때 일부 우리나라의 엘리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추구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즉 민중의 힘이 중요하니까, 민중들이 지금 현재 당신들이 핍박받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들고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일제 전부 다 쫓아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모든 사람들이 계몽이 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일부의 엘리트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을 통해 가지고서 일부 엘리트들만을 양성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밀리대학 설립 운동을 적극적으로 반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운동은 생각보다 되게 열심히 진행되고 있었죠.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죠. 사회주의자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었었는데, 때마침 우리나라 사람들 상당수가 이때 당시에 대부분의 수입이 바로 농업이었었는데, 갑자기 농업 쪽에서 제한이 오게 된 거예요. 즉 전국적으로 많아지는 수혜와 전국적인 가뭄이 연달아서 계속해서 오게 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밀리대학 설립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돈을 보태고 싶어도 당장 우리 집에 있는 애들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돈을 냅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운동은 사실상 흐지부지가 됩니다. 물론 일제가 이 우리나라의 밀리대학 설립 운동이 진행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탄압하는 모습도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일본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거 지금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계속해서 거부만 했다가는 나중에 자기네들을 탄압한다는 구실로 일본을 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두 번째는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죠. 우리나라에 바로 굉장히 많은 숫자에 해당되는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었다고요. 근데 문제가 뭐였었냐면, 이 우리나라에 왔었던 많은 일본인들이 이때 당시에 좋은 집안에서 점차 성장을 해가지고서 소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전부 다 졸업했다고 하더라도 대학교가 없으니까 일본도 전부 다 가야 되는데, 근데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안에 있었던 바로 일본인들이 고등교육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의 그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다가 바로 대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그 대학교의 이름이 뭐냐면, 여기 보이는 경성제국대학교라는 학교예요. 그리고서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바로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일본이 너희들 위해서 대학교를 만들어줬다라는 식으로 이때 당시에 선전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요, 사실은 이때 당시 이 경성제국대학교에 들어갔었던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는 일본인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도 들어갔었지만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대학교로서 경성제국대학교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우리나라 내부에는 드디어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경성제국대학교는 지금 현재 있을까요? 지금 현재 있습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바로 지금 현재의 서울대학교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가 바로 이 경성제국대학교의 명명을 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측면을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해주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농촌개몽운동이 있습니다.
이 농촌계몽운동 같은 경우에는요, 1920년대 후반쯤에 바로 우리나라의 학생들과 언론기관들이 민중이 깨어나야지 일제에게 저항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표현하고 느낄 수 있도록 이 민중에게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바로 그 대표적인 운동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1920년대 후반쯤에 있었던 것으로서 여기서 주도했었던 기관은 주로 언론기관과 학생이었었어요. 근데 언론기관은 언론기관이니까 일제의 감독 관리 같은 것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학생들의 경우에는요, 자기가 지식만 있다고 한다면 밑에 내려가가지고서 무지렁이 백성들을 모아가지고서 거기에서 이제 그 많은 가르침을 주기도 했었으니까 바로 일제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활동적으로 나서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 운동은 다음과 같은 거예요. 먼저 학생이 바로 농촌계몽운동에 참여를 하겠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이 신문사들이 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신문사는 신문사별로 시행했었던 사업이 있었어요. 내용은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이분들은 이때 당시에 문맹 퇴치, 그 다음에 농촌계몽운동으로서 진행되었다는 것을, 이 사업은 여기 보이는 문맹 퇴치 그리고 농촌계몽운동으로서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고요. 첫 번째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문자보고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로 이제 문자는 아마도 한글이겠죠,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여기 보이는 이 조선일보, 지금 현재 있는 그 조선일보도 이때 당시에 조선일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조선일보가 주도로 해가지고서 이분들은 이때 당시에 여기 보다시피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라고 하는 구호를 내세워가지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급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에요. 이걸 통해 가지고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동아일보가 주도해가지고서 일어났었던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분화로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분화로드 운동은 사실 러시아에서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즉, 먼 옛날 러시아 시대 때에 러시아 제국이 망하기 전이에요. 이때 당시에 이 일반 농노들이 그렇게 많았었는데 농노들이 자기네들이 핍박을 받은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귀족들에게 핍박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었던 러시아의 지식인들은 이런 농노들에게 바로 당신들이 지금 핍박받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들고 일어나서 너희들을 지금 현재 지배하고 있는 저 세력들을 물리치도록 해라 라는 의미에서 제가 아까 농촌으로 가가지고서 농촌에 있었던 많은 농민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이 러시아의 지식인들을 이끌어서 우리는 나드로니키라고 얘기하거든요. 바로 이 나드로니키가 중심이 돼가지고서 농촌을 계몽하려고 했었던 그 운동을 이끌어서 우리는 분화로드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분화로드 운동을 우리나라에서 한번 재현해보겠다는 의미에서 동아일보에서 이것을 주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주도했었던 것은 한글과 이 한글뿐만이 아니라 농촌 내부에 있었던 너무 이제 무속신앙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무속신앙과 같은 미신이라든가 그 다음에 잘못된 악습 같은 것을 제거하자라고 하는,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불평등한 그런, 그 다음에 불합리한 그런 형태의 관습 같은 것을 제거하자고 하는 운동을 이때 당시에 벌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농촌계몽운동에 많은 사람들이 활약을 실제로 많이 했었고요. 이거 이외에도 학생들은 여기 보다시피 약을 자기네들이 이제 방학 때라든가 이럴 때마다 농촌 지역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실제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에서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이 당시에 농촌에서 열심히 낮에는 일하다가 그 다음에 밤에는 이 학생들이 운영하는 야학에 와가지고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학문들을 공부하게 만드는 그런 일종의 시스템이 돌아갔다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여기에서는 바로 한글을 보급했고요. 그 다음에 이미 대한제국 시대 때부터 만들어져 있었던 우리나라의 역사학 책 같은 것이 있었을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연구해가지고서 바로 우리나라의 농촌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려고 꽤 많은 노력을 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다양한 사회운동이 벌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이제 요때쯤에 이제 한 가지 논란의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주의가 우리나라에서는요 잘 몰랐다가 3.1운동 이후에 이것이 확산이 돼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뭐냐면 예전 선생님 한번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가 3.1운동이 일어나는 직전쯤에
바로 소련의 레닌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피압박 민족들, 즉 식민지 민족들이여 당신네들이 들고 일어나시오. 우리 소련은 당신네들이 들고 일어나서 제국주의 국가들에게서부터 독립하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소라고 선언을 했던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도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사회주의로 전향한 많은 분들은 그분들이 이때 당시에 적극적으로 사회주의 활동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다고 한다면은 바로 소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이에요. 물론 그 중에서는 민족의 독립보다도 이 세상을 사회주의 독립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긴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계열 쪽에 해당되는 독립운동가들 경우에는 사회주의 혁명보다는요, 바로 우리나라의 독립을 먼저 앞장세웠던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때 당시에 사회주의가 바로 지금 현재 북한 쪽에서 추종하는 그런 형태의 사회주의를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을 그래서 적대시해서는 안 되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때 당시 이 사회주의 계열 쪽에 해당되는 분들은요, 적극적으로 3.1 운동 이후에 우리나라 내에서 되게 많이 확산이 실제로 많이 되게 돼요. 근데 이 사회주의의 이론이 바로 이겁니다. 처음에는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부터 시작을 했었다. 근데 노예를 더 이상 공급하지 못하는 시대가 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세상이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힘센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느슨하게 지방을 통치하는 그런 형태인 바로 봉건제 사회가 중세시대 때 이루어지게 된다. 하지만 중세시대 때 있었던 왕과 귀족과 같은 존재들은 나중에 가서는 바로 시민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 시민들은 바로 상위계층을 주도로 하는 시민계층들입니다. 바로 이 시민계층이 들고 일어나가지고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던 이 사람들이 힘을 키워가지고서 기존에 있었던 왕과 귀족을 내쫓아버리고 돈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자본가들과 그 다음에 노동자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혁명을 일으킨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시를 들었던 바로 혁명이 바로 뭐냐면 프랑스 대혁명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긴 한데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런데 자본주의자들이 노동자를 배신한다고 얘기합니다. 즉 자본가들은 자기네들이 이익을 많이 얻기 위해서 자기네들과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서 기존에 있었던 봉건 제도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섰었던 노동자들을 배신을 해서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그들에게 월급을 되게 짜게 주고, 그렇게 하게 됨으로써 거기서부터 얻어지는 모든 이익들을 자본가들이 다 독차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것의 결과 사회적으로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게 되게 되자 바로 여기에 대한 배신을 느끼게 되었던 노동자들은 바로 이때 당시에 자기네들을 이끌어주고 있었던 자본가들을 무너뜨리고서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 거라고 주장을 하게 됐었어요. 바로 노동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바로 자본주의 세계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노동자들이 통치하는 그런 세계인 이른바 사회주의 국가가 그렇게 해서 등장한다고 주장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일본 제국주의잖아요. 일본 제국주의는 바로 자본주의가 왜곡돼가지고서 발전된 형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바로 그런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바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자본가 세력들의 고용이 돼가지고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월급은 되게 작겠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서 자기 위에 있는 자본가들을 내쫓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자본가를 내쫓게 된다고 한다면 그 자본가들의 대빵이 누굽니까? 바로 일본 제국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노동자와 농민들이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혁명을 통해서 자본가를 내쫓게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친일 세력을 내쫓고 그 다음에 일본 세력을 내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일본 세력을 내쫓는다는 것은 곧 우리나라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사회주의 세력들은 바로 주로 일반적인 백성들, 즉 농민들과 그 다음에 노동자들이 깨우침을 얻어가지고서 일제에게 조직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1920년대, 30년대에 있었던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술의 선생님이 한번 설명했었지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1910년대, 1920년대에 일제가 시행했었던 너무나도 고율에 해당하는
높은 소장료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얘기했었죠? 바로 전체 수확량의 50%에서 심지어는 전체 수확량의 80%를 이때 당시에 지주가 가져갔었다고요. 근데 그 땅마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해가지고서 지주한테 바로 이제 눈치 보고 막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로 했었다고요. 자, 근데 거기다 더하기 일본이 시행했던 이 산미증식 계획, 이 산미증식 계획, 즉 식량을 많이 생산하는 계획 때문에 농민들은 자기네들에게 좀 더 이익이 되는 작물을 키우지 못하고 일제가 요구하는 바로 일본 사람들이 주로 많이 먹는 쌀만 갖고 와가지고서 재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쌀을 재배하려고 한다면 거기 들어가는 바로 비료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네들에겐 당장 필요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일제가 주도해가지고서 그 근처에 거대한 저수지 같은 것을 많이 만들고 그 저수지를 만들 때에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것을 바로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수리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걸 통해 가지고서 거기서부터 비용을 대가지고 저수지 만들고 이렇게 했던 것인데, 그런데 이때 당시 지주들이 상당수가 이 농민들에게 바로 자기네들의 수리조합비 같은 것을 막 떠넘기기도 하고 했었다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뜩이나 전체 수확량이 50에서부터 많으면 80%까지의 수확량을 소장료로 바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비료비에다가 그 다음에 수의조합비에다가 기타 등등 여러가지 잡비를 다 농민이 부담하려고 하니까 농민들 죽겠죠. 자, 죽겠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살고 싶지가 않은데 거기에다 대고 갑자기 사회주의가 짱나고 등장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 사회주의 세력들은 이 농민들에게 뭉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즉,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지주가 어떠한 소작농을 내가 요구한 정도에 해당하는 소장료 안 받으면 쫓겨날 줄 알아? 라고 했는데 그 소장료를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진짜 내수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봄철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바로 그 소장농과 같은 그 지주의 토지를 소작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끼리 단체로 뭉쳐가지고서 바로 자기들에게 토지를 빌려주는 지주에게 우리는 전부 다 당신의 땅을 경작하지 않겠다고 다 선언을 해버립니다. 문제는 뭐냐면 소작인 한두 명짜리는 것은 지주에게 별 부담이 안 되죠. 근데 소작인들이 한 100명인데 100명이 다 같이 뭉쳐가지고서 당신 땅 전부 다 경작하지 않겠어? 딱 얘기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때 당시에 지주는 급하게 다른 사람들을 데려와가지고서 거기에서 농사를 짓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땅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언제 또 그 많은 사람들을 모집을 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 땅을 경작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땅을 순수히 내줄까요? 그럴 리는 없죠. 이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소작쟁이, 즉 소작료를 낮춰달라고 하는 소작쟁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제 암태도 같은 곳에서도 이제 이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었던 그 소작쟁이기도 한데 이 살인적인 그러한 수확량을 징수했었던 지주에게서부터 바로 소작료를 낮춰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소작쟁이가 열심히 벌어지게 되면서 나중에는 일제의 뒤에까지 들어가게 됐고 최종적으로 가서는요 일제가 바로 일정 정도에 해당하는 소작료를 법적으로 이제 정해놓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성공을 해나가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기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노동운동입니다. 노동운동은요, 여기 보다시피 회사령이 폐지가 됩니다. 언제 폐지죠? 여러분들? 바로 1910년대인가요? 1920년대인가요? 바로 1920년대입니다. 즉, 회사령이 1910년대는 허가제였었는데 1920년대에는 신고제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신고제가 되게 되자 많은 일본 자본들이 우리나라로 유입이 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여러 개의 기업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줬을까요? 줬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당시 일본 노동자들은 일본의 자본가들에게 대우를 별로 받지 못했다고 해요.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바로 월급이 더 많았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만든 일본인은 우리나라 말 많이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잘 모르겠죠. 결과적으로는 주로 일본인을 모집해가지고서 관리인으로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밑에서 바로 지역적인 일만 하게 만드는 그런 형태로 공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즉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안에서 외국인 노동자 대우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됐었는데 당연히 그 월급 굉장히 짰었고요. 그 다음에 그 월급 자체가 굉장히 짰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나중에 가서는
여성들도 이때 당시에 모집을 했었었는데 그 여성들의 임금은 남성들의 반 조금 넘는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월급을 더 주게 됐던 거예요. 그거하고 누구 코에 붙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낮은 임금이 너무 심각했습니다. 거기다 바로 작업 환경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 여공들은 이게 1920년대 후반에서 30년대 넘어가면서 있었던 일이라 볼 수 있는데 많은 젊은 여공들은 공장에 가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이제 운 좋아해서 채용되는 겁니다. 공장에 딱 들어가면 공장에서 기숙사에 들어가게 만들어져요. 그럼 기숙사에서 나름대로 이 여성들은 생활을 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 여공들의 대표적인 바로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부터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잘 들으세요. 새벽 한 4시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공장 쪽에서 뚜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바로 이 순이죠. 순이라고 치죠. 바로 우리의 순이는 부시시 잘 떠지지 않은 눈을 강제로 띱니다. 그리고서 부엌에 가가지고서 열심히 이때 당시에 도시락을 벤또라고 하거든요. 이 벤또를 열심히 싸요. 싼 다음에 5시 정도가 뚜 하고 울리게 되면은 그때까지 이것저것 옷매무새 전부 다 다듬고 6시가 됐을 때에 공장에 가가지고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7시 뭐 여러 가지 준비하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서 몇 시간 쉬지 않습니다. 한참 이제 계속해서 다음 주 쳇바퀴 돌아가듯이 열심히 물건을 만들다가 그러다가 점심시간이 되면은 점심시간 한 30분 정도 이 정도 딱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점심시간대에 아침에 썼던 벤또를 열심히 먹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이 딱 끝나게 되면은 6시, 7시 그 다음에 잔업이 많다고 한다면 8시에 뭐 9시까지도 이때 당시 공장에서 계속 있다가 집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집은 근데 공장 옆에 있는 기숙사입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이때 당시에 공장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공장에서 주는 월급은 제대로 된 생활조차도 하기 힘들 정도였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식의 삶에서 뭘 바라겠습니까? 거기다가 일본인들은 조선인들이 만약에 기계를 잘못 다뤘다가 손가락이 잘리거나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글자 같은 걸 네가 못 봐서 그런 거야. 위험상 같은 건 네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네가 지금 현재 이 기계를 사용하면서 네 손가락이 잘리는 바람에 기계가 상했지만은 그렇지만 내가 이번에 그냥 용서해 줄 테니까 넌 그냥 잘리고 넌 니네 집에 그냥 가. 기계 망가진 거에 대한 보상 같은 거 내놓으라고 하지 않을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때 당시에 쓸모없게 됐던 노동자들 막 내쫓는 경우가 정말 많았었어요. 이렇게 되게 되니까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일제에 바로 공장의 소모품과 같은 존재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 삶이 비참합니까? 하지만 바로 이분들에게 공산주의가 들어간 거예요. 작업 환경도 안 좋고 민족 차별, 월급 차별 엄청나게 많이 줬고 당연히 일본인 노동자들은 조선 사람들이 말 못 듣는다고 무지하게 막 때리고 막 이랬었었죠. 자, 그랬었는데 여기다 갑자기 사회주의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자 이분들은 드디어 하나로 뭉치기 시작하게 됩니다. 조선 안에 있었던 공장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던 모든 일본인들을 다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간신히 돌릴까? 하지만 일본인들이 전부 다 들어갈 리가 없겠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선 사람들은 자기네들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되면서 바로 이때 당시에 공장에서 단체로 파업 활동을 벌이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여기 보이는 원산 총파업과 같은 그런 사건이에요. 이 원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1876년 여러분이 반드시 외워야 한다고 했었던 연도가 있었었죠. 그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강화도 조약이었었죠. 여러분들 이 강화도 조약 때에 개항됐었던 3개의 항구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첫 번째 바로 인천입니다. 인천 차이나타운 있는 데 있죠. 두 번째가 어디냐면 일본과 가장 가까운 부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지하자원이 많은 원산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원산 지역에서 일했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때 당시에 일본인들의 민족적인 차별과 그 다음에 작업 환경이 안 좋고 낮은 대우로 인해 가지고서 열받아 가지고 단체로 뭉쳐 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원산항 전부 다가 완전히 마비가 될 정도로 대대적인 대파업을 벌이게 됩니다. 이게 전 세계의 모든 노동자들의 이목을 끌 정도로 생각보다 이 규모가 되게 컸었어요. 나중에는 심지어는 여러분들 일본의
노동자들마저도 이 원상 총파업을 일으키고 있었던 조선 노동자들 열심히 응원한다고 응원 사전을 막 보낼 정도가 됐었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가서 일제에서 강제로 이제 해산당하긴 했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게 됨으로써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뭉치게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일제에게 저항을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외에도 기타적인 측면에서는 형평운동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때 당시에 1894년에 우리나라에서 갑오개혁이 일어났었고 그때에 공식적으로 신분제도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래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바로 이 신분제도가 계속해서 남아있다가 일제시대 때 3.1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민족의 마음속에서 완전히 이 신분제도에 대한 그런 차별이 사라지기 시작하게 됐던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고 조선인들도 마찬가지고 자기들 사이에서 있었던 가장 사회에서 낮은 계급에 해당됐었던 백성들, 즉 천민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었죠. 이분들에 대한 차별 대우가 되게 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백성에 해당되는 분들이 뭉쳐가지고서 이른바 여러분들 프린트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형평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 백정들이 자신네들도 인간다운 대접을 해달라라고 하면서 당시 일본 안에 있었던 일본의 천민계층들과도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대대적인 신분차별 반대 운동을 벌이게 되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거 이외에도 우리나라 내부에서는요 바로 서양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이른바 신여성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여성차별 철폐운동 같은 걸 열심히 벌였었는데요. 특히 여러분들이 좋아해야 되는 분 중에 하나는 바로 소파 방종환 선생 있죠? 소녀운동입니다. 즉 천도교 계열 쪽에 해당되는 소파 방종환 선생님께서 바로 이때 당시에 어린이날을 최초로 제정을 하시게 되면서 지금도 여러분들 5월 5일 날 열심히 놀고 있잖아요. 이분한테 항상 감사함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바로 이런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프린트 9페이지에 1번 나라 안에서 민족운동을 전개하다. 반가로 1번 실력 양성운동이 전개되다 해서 2번 다양한 사회운동이 일어나다. 배경 발표 하나 빈칸 읽겠습니다. 3 가운데점 1 운동 이후. 자, 밑줄 치겠습니다. 일부 민족주의 계열 지식인들 밑줄, 그리고 오른쪽에 산업발전과 교육을 통해 빈칸 찍겠습니다. 실력을 키워 독립을 준비하고자 함.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2번 별표 하나 물산장려운동입니다. 기억해주세요. 목적은 빈칸을 읽겠습니다. 민족산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추구했습니다. 내용에선 동그라미 1번 구호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사람 조선것 뭐 이런 식의 구호를 내세웠습니다. 거기까지 밑줄, 거기까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평양에서 시작합니다.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국산 소매운동입니다. 동그라미 4번 소비 절약을 강조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물건들을 많이 사자라고 하는 운동을 열심히 벌였던 것인데, 하지만 다음 줄에 일제의 방해 밑줄 발표한 개반 밀대학 설립운동에서는요. 자, 목적은 민족의 힘으로 빈칸을 적겠습니다. 대학을 설립하고자 밑줄. 내용에서는요. 한민족 천만이 한 사람 1원씩이라는 구호 밑줄. 그래서 다음 줄에 모금 전개. 하지만 결과적으로 일제 탄압도 있었고 전국적인 수해와 가뭄 때문에 실패하게 되었었던 측면이 있었다. 물론 이제 이것을 좀 안 좋게 봤었던 사회주의 계열 쪽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결과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빈칸을 찍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만들었던 대학교 바로 경성제국대학어입니다. 경성제국대학 이것이 설립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별표 한 개 반 농촌 계몽운동에서는요. 자, 배경에서는 1920년대 후반 밑줄 언론기관에다 박스 쳐주세요. 그 다음에 학교 학생들 박스 이분들이 중심이 돼서 다음 줄에 문맹퇴치 밑줄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적겠습니다. 농촌계몽운동 전개 농촌계몽운동. 자, 문자보고운동 별표 하나. 자, 조선일보 적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주도했으며 자,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구호 밑줄 문자보고 박스. 그 다음에 브나로드 운동 별표 하나. 자, 동아일보 박스, 자, 한글교육, 그 다음에 미시미 구습제고 활동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야학과 강습소 같은 것이 많이 만들어졌었으니 빈칸 찍겠습니다. 학생들이 주로
한글 보급과 역사 교육 같은 것을 진행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5번 다양한 사회운동의 전개. 자, 별표 하나, 사회주의의 전파에서는요, 빈칸을 읽겠습니다. 3 가운데점 1 운동, 3.1 운동 이후에 사회주의 운동 확산.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농민운동과 동그라미 2번 노동운동,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이 발달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자, 별표 한 개만. 농민운동 박스 동그라미 1번 높은 소장료와 산미 증식 계획에 따른 부담 밑줄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빈칸 읽겠습니다. 사회주의의 영향으로 농민들이 단결하여 소장료 인하를 주장 밑줄 빈칸 읽겠습니다. 소작쟁의, 농민들이 일으켰었던 일제에게 저항한 운동이 바로 소작쟁의입니다. 박스 치겠습니다. 밑줄 치겠습니다. 암태도 소작쟁의 밑줄. 자,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노동운동에서는요, 동그라미 1번 회사령 폐지 및 빈칸 읽겠습니다. 일본 자본 유입에 따른 기업 증가, 거기까지 밑줄 치고요. 거기까지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낮은 임금, 동그라미 3번 연약한 작업 환경,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민족 차별, 동그라미 5번 사회주의의 영향으로 오른쪽에 빈칸을 적겠습니다. 노동쟁의 실시, 노동쟁의에다 박스 한번 쳐주세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원산 총파업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기타입니다. 기타에서는요, 형평운동에다 별표 하나 쳐주세요. 형평운동은 어떤 계층이었다고 했었죠? 바로 백정 적겠습니다. 백정 계층들이 사회적 차별 폐지와 평등한 대우를 요구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줄에는 여성운동, 빈칸 읽겠습니다. 신여성 중심으로 여성 차별 철폐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오른쪽에 보면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소년운동, 천도교회 방정환이 주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분이 빈칸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날, 바로 어린이날을 이때 당시에 만들었다 볼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때는 바로 이후에 바로 이러한 국내의 모든 운동들이 하나로 종합이 돼가지고서 대대적인 반일 운동이 실제로 벌어지게 됐었는데, 그곳에 가장 앞장섰던 대표적인 단체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또한 사건이 일어났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